자, 601페이지 펴시고 소유권의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보시는데 지금 우리가 소유권을 하고 있습니다. 물권 중에서 소유권을 하고 있고 소유권의 성질 그리고 소유권의 범위와 관련되어서 받고 이러한 소유권이 어떻게 취득되는가를 받고 이제 취득되었을 때 그 효력이 어떠한가를 볼 것인데 일단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렇게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지상권 쪽에 준용 규정 있고 전세권 쪽에 준용 규정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 쪽에는 반환 청구권은 준용되지 않고 저당권 쪽에도 반환 청구권은 준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유치권 쪽에는 아예 준용 규정이 없고 질권 쪽에도 준용 규정이 없는데 반환 청구권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고 이것들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유치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그리고 소유권의 경우에 점유를 하고 있다면 점유권에 기인한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 있어서는 침해자의 고의 과실은 요건이 아니라는 거.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그때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더불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물권적 청구권 관련돼서 세 번째 일단 보고 있는 겁니다. 601페이지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서술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유물 침탈당했으면은 그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점유를 잃은 소유자가 청구 주체일 것이고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게 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 소유의 토지일 때 누가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자가 있다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데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즉 소송 들어갈 때 소유자였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소유자가 바뀌어 있다면 A는 더 이상 물권의 청구권 행사하지 못하고 현재 소유자인 B라야 물권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유효한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대외적 소유자인 수탁자가 물권의 청구권자가 될 것이고 무효인 명의 신탁이라면 명의 신탁자가 물권의 청구권자가 된다는 것. 이런 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갑구를 열어보니까 A가 소유자 얼굴을 열어보니까 K가 저당권자 이걸 누군가가 망치 들고 깨버리면 건물이 없어져버리면 소유권도 없어지겠지만 저당권도 없어질 거라는 거. 따라서 이 사람은 소유자로서 물권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저당권자로서 물권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이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하여튼 이번 앞에 시험에도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어야 해결되는 문제가 지문에 있었습니다. 모르고 보면 뭔 줄도 모를 거고 알고 보면 보인다는 거죠. 양도담보 설명하러 갔다가 어떤 부동산인데 갑구를 열어보니까 A가 소유자이고 얼구에 돈 빌려오고 저당권 설정해서 올 수도 있고 돈 빌려오면서 담보권 설정해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사람은 담보권자이고 담보권자라면은 원칙적으로 점유 사용을 이 사람이 할 것이고 그럼 이 사람은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의 청구권이 있고 실제 소유자가 이 사람이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도 있고 결국에 이게 멸실돼 버리면 담보권도 소멸될 것이니까 담보권에 의해서 물권의 청구권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불법 점유의 상태를 배제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양도담보권 설정자가 실질적 소유자라는 것. 공유의 경우에는 소수 지분권자라도 보존행위와 관련돼서는 전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공유 쪽에 들어가서 볼 것이고 매매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앞에서 보고 온 거 내가 다른 각도에서 써놓은 겁니다. 소유권이 양도되어 버리면 물권적 청구권도 붙어서 넘어간다는 거, 분리 양도가 안 된다는 거. 미등기 매수인은 점유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관습상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 없다 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서나 아직 등기를 갖추지 않은 자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 물권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 대위 방해 배제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고 청구의 상대방 현재 방해하고 있는 자, 그자 직접 점유자일 수도 있고 간접 점유자일 수도 있다. 여러 번 봤습니다. 간접 점유자도 물권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것. 다음 한번 읽어보시죠. 미등기 매수인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상대방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어야 됩니다. 점유를 거절할 수 있는 적법한 점유 권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전세권 또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유치권, 질권, 그 다음에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 그거 오번에 시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차주 임차인, 그 다음에 동시행항변권, 그런 적법한 점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침해자의 고의가 실현 요건이 아니라는 것. 침해자에게 고의가 실이 있다면 그 말미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더불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방해 제거 청구권은 방해가 현존하고 있어야 제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읽어보시고 넘기시면 방해가 현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뒤에도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A 소유의 토지이고 B 소유의 토지가 요래되어 있다는 거죠. 수용 보상금이 측정되는데 요게 고액으로 측정이 됐다는 거죠. 뭐 평수는 비슷한데 그냥 이거 10억. 요거는 좀 낮으니까 5억 정도밖에 평가를 안 해주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B가 쓰레기를 가져와가지고 묻어가지고 뭐 높이를 같이 맞추고 그래서 자기도 보상금 10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용대에 넘어갔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폐수가 흘러가지고 인근 토지 뭐 이것도 뿐만 아니라 이쪽 토지들도 다 못 쓰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은 이거 치워달라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는가? 방해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방해 배제 청구는 못한다는 거. 고의가 실록을 했으니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이 손해배상액이 그러면은 여기 쓰레기 뭐 갖다 넣을 때 들인 돈 1,000만 원인가? 아닙니다. 확대 손해까지 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뭐 5억짜리를 쓰레기 1,000만 원씩 갖다 이어가지고 10억짜리로 수용됐는데 이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해준 액수는 100억. 현실적으로는 이해 못했겠죠. 그 정도 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역시 그 방해자의 고의가 실현 요건이 아니다. 고의가 실있다면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연결된다.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하는데 참고로 점유권 쪽에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고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때 요 손해배상 청구할 때 고의가 실이 있어야 되고 요 손해배상 청구는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라고 법이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몇 년 동안 행사될 수 있을까? 3년, 10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 날로부터 3년. 원칙적인 불법행위 쪽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는 장차 손해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담보는 인적 담보일 수도 있고 즉 각종의 보증 채무를 즉 보증인을 세우는 것일 수도 있고 물적 담보일 수도 있는데 이 담보 청구,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할 때는 아직까지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해자 쪽
예상되는 침해자 쪽의 고의가 실은 요건이 아니라는 것. 이제 공동소유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1인이 소유하는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러한 소유권의 효력과 관련해서 대학 교재를 보면은 이 자리에 물권적 청구권과 공동소유 그리고 명의신탁을 이 자리에서 대부분 서술하고 있습니다. 체계상으로. 이제 공동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공동소유는 전부 다 일단 경제적 결합관계는 존재한다라는 것. 이 공동소유에 공유라 하는 것도 있고, 합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총유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때 합유와 총유, 저 앞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게르만 쪽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공유, 개인주의적 로마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거는 인적인 결합관계 없고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고, 합유와 총유는 단체주의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인적 결합관계가 있는데, 총유 쪽이 더 인적 결합관계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 다음에 공유도 지분은 있고 합유도 지분은 있지만 총유의 경우에는 지분이란 개념을 일단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공유의 경우에는 개인주의적 소산으로서 인적 결합관계가 없기 때문에 구성원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공유의 경우에는 지분 처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공유의 경우에 아까 내가 무주물 선점, 수인이 무주물 선점, 수인이 유실물 습득, 그리고 첨부와 관련돼서 공유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왔는데, 그게 대표적인 법률 규정에 의한 공유관계입니다. 그 공유관계는 경계 부근의 경계 달리 정한 바가 없거나 특별히 소유자가 누구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경계 부분 공유로 다루어질 것인데, 그래서 법률상 공유로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법률 행위에 의해서 공유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건데, 친구끼리 만나가지고 더치페이 하기로 하고 피자를 샀으면 공유관계입니다. 공유관계. 근데 피자 한 판 살 때 꼭 아는 사람끼리 사야 돼? 모르는 사람끼리 살 수도 있어. 모르는 사람끼리도 살 수 있는 거지. 꼭 피자만 그래? 토지도 그런 거지. 그래서 저런 공유관계가 될 수 있고, 그걸 피자 먹으려고 딱 보니까 갑자기 옛날에 A 저놈이 막 역겨운 짓을 해서 그게 생각나가지고 B가 A하고 같이 먹기 싫어. 그래서 길 가는 C 아무나 불러가지고 너가 대신 먹으라 할 수 있다는 거. 공유 지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거. 대학 다닐 때 보면은 여학생들은 대충 계모임을 하더라고. 계모임. 이 계모임 정도의 인적 결합 관계가 있으면은 민법상 조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모임 한다고, 반지 계모임 한다고 돈을 모으다 보니까 반지를 다량으로 구입하니까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그래서 이 계모임을 확대시키기로 하고 나름대로 규약을 정하고, 민법상 법인이라면 주무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법인 설립 등기를 하면은 법인이 되고, 삼성, LG 이런 것은 영리법인이니까 상법 적용을 받을 것인데, 그런 법인이라면 법인 단독 소유가 가능합니다. 그때 요 상태에 있으면은, 머물러 있으면은 조합이고, 법인 설립 등기까지 거치면은 법인이 될 것인데,
법인의 실체를 다 갖추고 있지만은 법인 설립 등기를 안 한 요 상태에 있는 것을 권리, 능력 없는 법인, 사람 모임이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것. 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를 총유라 한다는 것. 그래서 개모임 한다고 회비를 모았어, 회비를. 회비를 모아가지고 피자를 한 판 샀어. 이제 모임 가져가지고. 그럼 이거는 합유물이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피자를 샀으면은 공유물, 요렇게 땅을 샀으면은 공유 토지, 요렇게 땅을 샀으면은 합유 토지가 되겠죠. 일단 피자를 샀어요. 그 둘이서 피자를 딱 먹으려고 보니까 전화가 와가 A가 전화 받으러 나간 사이에 파리가 한 마리 쫙 날라와. 그때 B는 A가 오면은 물어보고 파리 쫓아야 돼. 그냥 쫓아면 돼. 그냥 쫓으면 되지 뭐. 그래서 보존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요 피자의 경우, 요 조합의 경우에는 개모임, 믿을 사람끼리 모여서 개모임 하지,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개모임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 그것만큼의 인적 결합 관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서로 믿을만 하니까 개모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요 구성원 위치 바꿀 때 아무나 넣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나름대로 목적이 갖고 공동사업을 할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될 거라는 거. 그래서 합의의 경우에도 지분은 있지만 이거는 인적 결합 관계 때문에 지분 자유 처분이 허용되지 않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총유는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 처분 못하고, 그 다음에 조합 모임, 개모임 한다고 피자 사놨는데 혼자서 딱 앉아있는데 파리가 쫙 날라와. 역시 개 구성원들 다 왔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쫓아내야 돼. 혼자서 쫓아내면 돼. 혼자서 쫓아내도 돼. 저 보존행위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 총유의 경우에는 지분이 없으니까 각자 단독 이런 말 할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관리행위, 이용계량행위. 토지라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그게 총유라 할 것이고, 법인도 토지를 단독 소유할 수 있고, 그때 관리행위라면은 임대행위, 사용대차행위 이런 걸 설정해 주는 것을 말할 것인데, 공유의 경우에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라고 돼 있고, 이용계량행위. 그러니까 시험 나올 때 관리행위 과반수 이래 나오기보다는 그 앞에 26회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게 사례형으로 나왔습니다. 사례형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 관념 잡고 어떻게 해결할까 좀 이따 볼 것이고. 그 다음에 합의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 조합 계약에 정함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르고 없으면 이거 과반수로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역시 총유에는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과 관련되는 용어는 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 물건 자체의 처분 변경 행위, 팔아 치워버린다든가 또는 나대지에 건물을 건축한다든가 그런 본질적인 변경사항. 이게 토지라면 팔아 치우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합의의 경우에도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역시 이쪽은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과 관련되는 용어를 못 씁니다.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규약에 따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총회 결의에 의해서 처리할 것이라는 것. 총유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상속이 될까? 이게 토지인데 공유 지분 2분의 1씩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에게 상속이 된다는 것. 그래서 공유 지분의 경우에는 상속이 가능합니다. 엄마 반지 개모임 조합계약.
엄마가 사망하면 아들에게 상속이 될까? 원칙은 상속이 안 됩니다. 엄마 계모임에 아들이 끼어가 뭐하게. 그 다음에 총류의 경우에는 지분이 없으니까 상속이 안 됩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적인 게 법인 설립 등기 안 한 교회, 종중재산, 아파트 입주자 회의, 분여회 이런 것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옛날에 교회가 작았는데 여기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이만한 재산을 늘려놨다는 거지. 그때 헌금 많이 한 그분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그 아들에게 상속될 게 아니고 아들 니도 누리고 싶으면 그 교회 다니면 돼. 다음에 분할 청구와 관련돼서 공유물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분할 청구할 수 있다. 단 5년간 불분할 특약할 수 있고, 합의의 경우에는 분할 청구권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총류의 경우에는 지분조차 없기 때문에 분할 청구권 없습니다. 교회에 자기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분할 청구권 없다라는 거는 그냥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자체의 소유 형태인 총류 쪽에 속해버린다는 거. 단 합의 관계가 종료하면은 공유물 분할의 법리를 적용한다, 준용한다라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일단 그렇게 했지만 지난해에도 시험에 나왔던 게 공유와 관련해서 어떤 토지가 있습니다. 등기부를 보니까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로 돼 있고, 어떤 토지를 보니까 A가 3분의 2, B가 6분의 1, C가 6분의 1 가지고 있다는 거지. 설마 초과하는 건 아니겠지. 저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공유의 분자의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면 등기에 추정력 없다. 저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누가 불법적으로 점거를 하면 단독으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물권위 청구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1인 A가 단독 점유하면 다른 점유자 B, C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 이때 A가 단독 점유하면 B, C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 소수 지분권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자의 배타적, 독점적 단독 점유는 다른 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있다는 게 판례. 그때 부당이득 누린 것이 있으면 자기 지분 비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고의과실록을 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자기 지분만큼 할 수 있을 것이고, 요때 A가 단독 점유하는 거 관리행위는 과반수로 결정하니까 이 사람 지분은 과반수고, 따라서 A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니까 B, C는 물권적 청구권을 A한테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 근데 A가 단독 점유함으로써 B, C의 지분만큼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으니까 B, C는 자기 지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A가 고의과실록을 했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만약에 이 A가 누군가에게 임대를 해서 점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점유는 불법 점유입니다. 임대행위, 관리행위이고 과반수, 반 넘는 지분권자가 해야 적법 유효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임차권을 가지고는 다른 공유 지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따라서 이렇게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입은 손해는 A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될 것이고 이때 B와 C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행사해야 될까? 실제 부당이득 누리고 있는 A한테 행사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은 요 3분의 2 지분권자인 A로부터 임차한 자가 있다면 그 자의 임차는 적법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 자에 대해서는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역시 실제 부당이득을 누리는 A한테 행사해야 될 것이라는 것. 이때 이 E가 기본적으로 월차임 일단 600만 원 보증금 600만 원에 월차임 60만 원을 받기로 했을 때 이때 B나 C가 A한테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은 얼마일까? B의 부당이득은 10만 원, C의 부당이득은 10만 원. 일단 자기 지분만큼이라 했으니까 요거에 대한 부당이득. 그 다음에 600만 원은 A가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돌려줘야 될 거라고. 그래서 저 600만 원 전체가 부당이득은 아니고 요거에 대한 이자가 부당이득이라고. 그럼 이자가 6만 원 나온다면은 그 이자에 대한 1만 원 요게 각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액수가 될 것이라는 것. 그러면은 이 E는 나중에 기간 끝났을 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A한테만 행사해야 될까? B 또는 C에게도 행사할 수 있을까? E는 C한테 행사해도 돼. 공유자들의 채무는 불가분 채무. 그래서 이때 E는 아무나 A, B, C 아무나한테 전부를 다 청구할 수 있다는 거다. 그때 돌려줄 요건이 구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면은 이행지체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유자들이 가지는 채권은 가분채권 지분만큼의 가분채권. 일단 사례형으로 나온다는 거. 공부를 이래 해가 이거 외워놓는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알고 머릿속에 넣어놔야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해결을 하실 거라는 거. 15년 26회 공인 중개사 문제에도 나왔습니다. 그때만 나온 게 아니고 그 앞에도 나왔고 그 앞에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교과서가 명확하게 안 써놓은 것들도 있는데 처분행위는 물권행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설정행위도 처분행위이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공유 지분 위의 저당권 설정은 지분 처분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동의 얻을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시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그냥 이걸 위조해가지고 전부 다를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은 공유자 누구든지 전부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부 말소되면은 원래의 등기로 회복되게 될 거니까. 근데 이전 등기는 자기 지분만큼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를 자기가 이전 등기 청구할 것은 아니라는 거. EA든 상관없이 누군가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의 합의를 거쳐서 누군가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면 이 매매를 A가 단독으로 했다면 이 매매는 완벽하게 유효할 A 자기 지분만큼만 유효할까? 저 앞에서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매매는 처분권 없는 자도 완벽하게 유효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물권 행위는 자기 처분권만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A 자기 지분만큼은 물권 행위, 처분 행위는 유효하고 외 지분에 대해서는 무효라는 것. 그래서 이 B나 이 B나 C, 이쪽 B나 C는 이거 전부 말소 청구는 못합니다. 전부 말소 청구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큼은 유효하기 때문에. 자기 지분만큼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맞습니다. 근데 지분만큼 말소 청구한다는 말은 결국에 자기 지분 이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위에 것만 가지고 예를 들죠. 등기부 이 부동산 뭐 토지든 건물이든 갑구를 열어봤을 때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등기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A 혼자서 다 팔아치워 가지고 이렇게 등기가 넘어갔다는 거죠. 전부 말소를 해버리면 이게 전부 회복되는 것인데 A 지분만큼은 유효하니까 그거는 말소되면 안 돼. 그래서 C는 자기 지분만큼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결국에 이 부분에 변경 등기를 해야 돼. 그러면 이 지분 중에서 C 혼자만 말소 청구를 했다면 나머지 6분의 5는 E한테 남아있고 6분의 1 부분만 말소되게 될 거라고. 그 다음에 B가 말소 청구를 했다면 역시 이제 6분의 4는 남아있고 6분의 1은 말소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자기 지분만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아마 지난해에 그 표현이 나왔을 겁니다. 전부 말소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지분만큼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거. B는 3분의 1, 또 C도 3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이쪽 표현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쨌든 기본적 사항 정리가 되면은 607페이지에 있는 표 가지고 전부가 다 해결되는데 외우는 건 별 의미 없습니다. 항상 말하지만은 공부를 하고 민법 교과서에 있는 표현 방법 이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가를 머리로 정리해야 됩니다. 어떤 공동 소유의 형태로 공유, 합유, 총유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 분류 기준, 인적 결합 관계가 없는 공유, 인적 결합 관계가 있는 합유와 총유,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단순 전매 차익만 얻을 목적이라면 공유에 불과하고 전매 차익 이상의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합유관계가 된다는 것 판례 길게 늘어서 놓은 겁니다. 607페이지 혼자서 공부하실 때 표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밑에 있는 거 간단하게 시험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공유로 의제되는 경우 수인 공동의 무주물 선점 유실물 섭득 매장물 발견 타인 소유의 물건 속에서 매장물 발견하면은 발견자와 그 물건 소유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라고 돼 있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과 부합 혼화는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라고 했고 공유물의 과실은 당연히 공유일 것이고 A, B가 공유하는 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 송아지 당연히 A, B 공유로 될 것이고 공유로 추정되는 경우 건물 구분 소유에 있어 공용 부분 예컨대 복도 분할 청구 안 되겠죠. 복도 분할 청구하면 다음 날부터 창문으로 뛰어내려야 돼.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국어 공유로 추정되고 그래서 건물의 벽도 경계가 될 수 있다는 거. 부부 귀속 불명예산은 공유로 추정한다는 조문이 있고
공동상속재산 판례는 공유로 보고, 그 다음에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여러 명 있으면 공유, 구별해야 될 게 신탁법 적용받는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여러 명 있으면 합유, 위에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공유, 그거는 유효한 명의신탁을 이야기합니다. 공동광업권, 공동공유 수면 매립권, 합유관계다라는 것. 공유, 법률행위로 성립될 수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해 성립될 수 있고, 공유 지분, 법률 규정에 의해 정해지기도 하고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정해지기도 한다라는 것. 공유 지분 처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내용들을 읽어는 보십시오. 그게 자기 지분 위에 저당권 설정하기 위해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얻을 필요 없다. 공유 지분 처분이니까. 근데 공유 물건 위에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공유물 처분행위니까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지상권 전세권 설정행위 처분행위이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임대차 계약은 관리행위이고 지분 과반수로 족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쪽에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도 관리행위로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공유지분 탄력성 한번 읽어보시고 넘기시고, 그 610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읽어는 보십시오. 그 공유 지분권에 기한 시효 취득 중단, 각 공자는 지분권에 기하여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하여 제3자의 시효 취득을 중단시킬 수 있다. 그는 그 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것. 공유물 보존행위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 관련되는 거 등기와 연결시켜서 쭉 이야기해 놓은 것이고, 관리행위는 과반수로 하고 넘깁니다. 사용 수익은 지분 비율로 전부를 할 수 있고,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 법률상 처분이라면 매매, 교환, 정려, 대물 변제 등의 양도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매매 자체는 채권행위입니다. 매매로 인한 이전행위가 처분행위인 것이고, 공유물에 관한 부담 보시면 지분 비율에 따라서 의무를 부담한다. 공유자 중 1인이 그 비용 의무 부담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을 때는 다른 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지분 매수 청구권 형성권이라는 것. 그다음 나머지 방해 배제 청구 보존 행위로서 공유자 1인이 전부에 대해서 방해 배제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넘깁니다. 공유물 분할, 자유롭게 분할 청구할 수 있다. 단 5년간 분할 특약을 할 수 있는데,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 형성권이다라는 것. 그래서 얘의 편의를 위해서 A가 지분 3분의 1, B가 지분 3분의 2를 가지고 있는데,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형성권이지만 공유물 분할 청구권 행사만으로 공유물이 분할 안 됩니다. 공유물 분할해 줘야 될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것. 그때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에 따라서 분할하면 되고,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분할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 요 협의라는 것은 결국에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분할 협의가 있고 등기까지 있어야 분할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 재판상 분할, 판결, 형성 판결이라 했습니다. 저 앞에서 한 자리가 있습니다. 형성 판결 확정 시에 분할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 등기 없이. 원칙적으로 공유물 분할은 소급표 없다라고 했는데, 공동상속재산도 판례는 공유로 보고, 그 공동상속재산 분할도 공유물 분할이지만 상속의 법리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분할 소급표가 있다는 것. 분할의 방법에 물건 자체를 나누는 현물 분할. 근데 이게 살아있는 소라면, 현물 분할하면은 소가 아니고 소고기 돼버리는 거지. 그 물건을 팔아치우고 대가를 나누는 거, 대가 분할, 대금 분할. 그 다음에 뭐 소든 토지든 상관없는데, 한 사람은 분할해가지고 그걸 팔고 싶은데 한 사람은 이 땅을 계속 소유하고 싶다는 거지. 그 소를 계속 소유하고 싶다는 거지. 그러면
계속 소유하고 있고 싶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소유의 지분을 매입하면 돼. 그걸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이라는 거. 협의에 의한 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현물 분할도 가능하고 대금 분할도 가능하고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도 가능하다는 것. 근데 그냥 물건 자체를 뭐 그 비율에 따라서 나누면 돼. 아니면 팔아치우고 돈을 나누면 돼. 돈을. 아니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지분을 매입하면 돼. 협의에 의한 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A가 지분 3분의 1을 가진다는 말은 전체에 대해서 A가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B가 3분의 2 지분을 가진다는 말은 전체가 다 3분의 2 지분 가진다는 겁니다. 공유물 분할은 지분 교환 또는 지분 매매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이라든가 대금 분할하면은 결국에는 지분 매매가 일어납니다. 현물 분할하면은 지분 교환 현상이 일어납니다. 현물 분할 해보면은 요걸 요렇게 나누어 보면은 요쪽 부분에도 A가 지분 3분의 1, B가 지분 3분의 2, 요쪽 부분에도 A가 지분 3분의 1, B가 지분 3분의 2 가지고 있는데, 요쪽 걸 A가 다 가져가기로 했으면 요 지분을 A한테 줘야 될 거라고. 그럼 이 토지는 종국적으로 A 단독 소유가 되고, 그러면 요쪽 부분에 대한 A의 지분을 요 사람한테 줘야 될 거라고. 그러면 요거는 전부 B 토지가 될 거란 거. 즉, 이 A 지분하고 이 B 지분하고 교환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는 거. 교환도 매매하고 성질이 다를 바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법리가 적용되는데, 이 A가 돈이 필요해서 여기에 저당권 설정을 해 두었는데 분할이 일어나면은 여기에 저당권이 있고 이 3분의 1에 요쪽 3분의 1에도 K가 저당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할해가지고 요게 A 단독 소유이고 요게 B 단독 소유로 되면은 이 저당권은 A 소유물로 집중되는가? 아닙니다. 여전히 여기 3분의 1에 대해서 저당권 가지고 있고 여기 3분의 1에 대해서 저당권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A가 저당권 설정해서 돈 빌려오고 분할해서 A 소유물로 집중된다 하면은 둘이 합의해가지고 쓸모없는 땅을 A 줘버리면 K만 망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대로 저당권은 존속하게 되고, 그래서 공동 저당이 됩니다. 이거야 돈 안 갚으면 A 자기가 빌린 거 안 갚은 거기 때문에 A 스스로 부담하는 게 맞겠지만, A가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이 저당권 가지고 경매 들어오면은 경락되기를 3분의 1만 경락이 될 거니까 B한테 3분의 2가 남고 C한테 경락인한테 지분 3분의 1이 넘어가는 이런 현상이 될 거라고. 그러면 저당권의 실행으로 권리가 상실당한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A한테 물을 수 있다는 것. 선악을 불문하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출제비용 상환 청구권도 있고. 614페이지 공유물 분할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다. 형성권 5년간 불분할 특약할 수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분할 제한되는 거 구분 소유에 있어 공용 부분 이야기를 살짝 했었고, 공유물 분할 방법 협의에 의해서 공유물 분할할 수 있고 물건 나눌 수도 있고 팔아치우고 돈을 나눠 갈 수도 있고 1인이 지분을 매입하는 가격 배상 방법에 의한 것도 가능하고, 재판상 분할의 경우에도 세 가지 방법이 다 허용된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 마지막 줄에 가격 배상시키는 방법도 현물 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공유물 분할 효과, 협의 분할은 법률 행위니까 등기까지 있어야 분할의 효과가 발생하고, 재판상 분할은 형성 판결이니까 판결 확정 시에 분할의 효과가 일어나고,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소급표 없지만은 공동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의 법리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소급표가 있다는 것. 일단 분할은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 담보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시험 내면은 특별법을 낸 거라서 반칙이고, 근데 합격하고 나면은 분명히 이거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앞에서 이야기된 것이고, 수탁자가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수인이면 공유관계, 신탁법 적용받는데 수탁자가 여러 명 있으면 합유관계. 다음에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 번 시험 나왔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신탁이라 하는데 원래 이게 A 단독 소유인데 B가 이쪽 부분만 매입하고자 하는데 특정 부분, 요쪽 부분만 매입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분필해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귀찮으니까 또는 다른 어떤 연유에 의해서 분필해서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상응하는 지분 이전 등기를 해두면은, 대외적으로는 공유, 대내적으로는 단독 소유,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 신탁이라 하는데, 달리 또 보면은 K 단독 소유인데 A는 요쪽만 사고 싶고 B는 요쪽만 사고 싶다는 거지. 그럼 분필해서 각각 이전 등기를 하면 돼. 분필해서. 그런데 귀찮으니까 지분 이전 등기를 하는 거야. A 5분의 2, B 5분의 3. 그러면은 실제로는 대내적으로는 각각 단독 소유인데 대외적으로는 공유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걸 구분 소유적 공유라 한다는 거. 구분 소유적 공유라 한다는 거. 대내적 구분 소유, 단독 소유, 대외적 공유. 그런데 요거 분명히 A 단독 소유인데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요거 분명히 B 단독 소유인데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그렇다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B한테 요거만큼 명의신탁해 놓은 거고, 요 부분은 B가 A한테 요거만큼 명의신탁해 놓은 것이라는 거. 그래서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옛날에는 이게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말을 자주 썼는데 요즘은 오히려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말을 더 자주 씁니다. 대외적으로는 공유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누가 침해하면은 대외적 공유자인 이 A도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공유물이 아니라는 거. 대내적으로는.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 자기들끼리는 명의신탁으로서 이제 우리 명의신탁 관계 그만 유지하자. 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것도 시험 나왔습니다. 617페이지 구분 소유적 공유란 수인의 합의에 따라서 특정 부분을 각인이 배타적으로 독점적 소유하기로 했지만 등기는 공유로 해두는 거.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도 한다라는 것. 그 관계를 쭉 써놓은 것이고, 특정 부분은 단독 소유니까 배타적 사용이 가능하고, 특정 부분 처분할 때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고 자기 거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의 불가능이라고 해놓고 쭉 해놨습니다. 그 마지막 쭉 가면은 이거는 공유물 분할해가지고 해소할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구분 소유적 공유가 공유물처럼 분할된 경우,
오른쪽에 한번 읽어보시고 구분 소유 공유 지분 이전 및 경매 시의 법률관계 해놨는데 그 중간쯤 내려오시면은 낙찰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고 그 판례가 글자가 튀었습니다. 낙찰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성질분의 승계 취득에서 했는데 그냥 그 성질이 승계 취득이고 한동 건물 구분 소유가 그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경매 실행되었다면 구분 소유적 공유 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런 지분 표시가 없이 경매가 되었다면 단순 공유가 되어버린다는 것 말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넘기시면 상호 명의신탁과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나중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또는 성문법상 법정지상권과 연결되는 것인데 구분 소유적 공유일 때 A가 단독 소유, B가 단독 소유인데 등기는 A가 5분의 2, B가 5분의 3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 그때 A가 요 땅, 요쪽이 등기부에는 구분 소유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A가 자기 땅 위에 건물 지을 때는 B한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자기 거 자기가 처분하는 거니까. 저거는 사실상 처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요 토지, 요 건물 소유자가 변경되면 토지와 지상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달라진 것으로서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다는 것. 저당권이 설정되어서 경매를 통해서 달라졌다면 성문법상 법정지상권이 될 것이고 A가 자기 독점적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후 요 지분을 팔아치움으로써 이런 식으로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겁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여기에 저당권 설정되어서 실행으로 달라졌다면 성문법상 법정지상권. 그런데 이 토지가 단독 소유이고 어떤 연유로 적법하게 건물을 공유하게 되었는데 A가 이 건물 팔아치움으로써 지분이 이렇게 되었을 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됩니다. 저당권 설정으로 실행으로 달라졌으면 성문법상 법정지상권이고 A 단독 소유인데 건물은 공유 상태이고 A가 이 토지를 팔아치우고 누가 소유권 취득하면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됩니다. 이 사람은 알고 들어갔다는 거지. 조사해봐야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거래 잘못하면 중개사가 낭패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A는 이쪽이 단독 소유입니다. 이쪽은 A가 단독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타인 소유 부분에 A가 건물을 짓고 원래부터 이거는 지상권 인정 안 될 거고 어느 한쪽이 처분되어서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다음에 설명하는 김에 이 토지가 공유 A가 B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 건축 A가 이 물건, 건물 팔아치워서 등기 넘겨주면 이 C를 위한 지상권 인정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A의 단독적 행위에 의해서 지상권이 인정돼 버리면 B의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에 이때는 지상권 인정 안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A가 이 지분만 처분해서 C한테 2분의 1, B한테 지분에나 2분의 1 있는 경우, 이 경우에도 이 건물을 위한 지상권 인정 안 해준다는 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문법상 법정지상권 어려워 보이지만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오겠지만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반드시 제대로 이해해놔야 됩니다. 지상권이 인정되냐 안 되냐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중개거래하다가 지상권 인정 안 되는 건물에 대해서 매매 중개를 하고 나중에 지상권이 인정 안 되어서 건물이 철거될 지경이 이러면 꼼짝없이 다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그럼 복잡한 거래 안 하겠지요? 안 해도 되지 뭐. 다른 거 많은데 없으면. 어떤 사람들은 토지를 경락받으러 가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머리가 발달해 있다는 거지. 토지를 경락받으러 가는데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 취득하지 못할 위치에 있는 토지를 경락을 받고 고가로 토지를 매입해라고 건물 소유자에게 요구를 하고 안 들어주면 건물 철거로 들어갑니다.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이 뭔 줄 알았으면 자기가 경락을 받았겠지. 몰랐으니까 당하는 게 아니고 그는 법제로 가는 거고. 합유, 조합체의 소유 형태를 말하는데 합유의 성립, 조합 계약에 의해서 법률 행위로 성립될 수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합유물 처분 변경 보존해놨는데 합유물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 합유 지분 처분 전원의 동의. 그 다음에 합유물에 관한 이전 등기 청구해놨는데 소송 들어가면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거. 넘기시면 합유관계가 존재하는 한 합유물 분할 청구 못한다는 거. 합유관계가 끝나면은 공유물 분할의 법리를 준용한다는 것. 총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종교교회, 동리 같은 자연불화, 각종의 계모임들의 소유 형태를 총유라 한다는 것. 민법상 사단법인 설립요건, 이거는 시험범위 안 들어가는 쪽에 있지만 총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민법상 사단법인은 목적이 비영리해야 되고 규약, 정관 작성이 있어야 되고 근데 종중은 별도의 정관 작성 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도 별도의 조직 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 그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종중 구성원은 성년이면 남녀 불문하고 구성원이 된다라는 것. 이것도 재밌는 판례가 있죠. 저 용인이 개발될 때 윤씨 집안 종중산이 수용이 되는데 옛날에는 판례가 종중은 성년 남자들만 구성된다 이랬던 거예요. 성년 남자들만. 그래서 수용보상금을 남자들끼리 나눠 먹으려 하니까 시집간 딸이 우리는 사람 아이가 우리 끝도 내놔라 이런 거지. 이 시집을 판사들한테 갔겠지. 그래가지고 성년 남자뿐만 아니라 성년 여자도 종중 구성원이다 나눠주라 했다는 거지. 대단한 판례를 만들어냈고 앞으로 또 더더욱이나 그런 쪽으로 흘러갈 것이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되는데 법인의 실체를 다 갖추고 있지만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쓴다는 거. 총유물의 경우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자체 명의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 등기법에서 확인하실 것이고 따라서 교회 재산을 목사님 앞으로 등기하면 무효인 명의신탁입니다. 근데 교회 지혜 뭐와 관련돼 가지고는 허용되는 유효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가 최근에 법이 추가됐습니다. 비법인 사단의 내부관계 사단 규약에 따르고 그 규약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총회 결의로 처리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다음에 276조 종류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 우리 시험에서는 그 정도 하시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구체적 내용 종류재산의 분묘 설치행위, 나대지에 분묘 설치하는 거 총유물 처분행위로 보고 총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종류재산의 명의신탁 해지는 단순한 보존행위가 아니라 채권적 권리를 물권화하는 처분행위에 속한다는 판례가 있고, 그다음에 3번 조금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되는 이야기이고, 교회재산과 관련되는 그 판례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 교회재산들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원래 이 교회와 관련해서는 중세시대 때 서양 중세시대 때는 교황이 우위에 있고 왕들이 그 예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호사의 굴욕, 뭐 거치라 사사고 그런 거 있었는데, 옛날 세계사 공부할 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교회도 국가 내적인 조직이라는 거지. 물론 지금 말하는 이 교회하고 중세시대 때 말하는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고, 중세시대 때 말하는 그 교회는 지금으로 치면은 성당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이 교회는 개신교 이야기하는 건데, 옛날 판례는 교회가 목사를 지지하는 파들도 있고 비목사를 지지하는 파들도 있고, 그 비목사를 지지하는 그 파들이 탈퇴를 하면 탈퇴 교인들과 잔존 교인들이 뭐 각각 총류한다 이런 판례가 있는데, 이제 그 판례는 폐기되었고, 교회 구성원들이 있다가 교인들이 탈퇴를 하면은 잔존 교인들만의 총류라는 거. 당연하겠죠. 교회 다니기 싫어가지고 개별적으로 탈퇴를 하든 집단적으로 탈퇴를 하든 탈퇴하면 잔존 교인들만의 총류가 된다는 것. 그런데 탈퇴 결의에 의해서 3분의 2 결의로 탈퇴를 하면 그때는 탈퇴 교인들의 총류가 된다는 것. 그래서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한 사단인 교회가 두 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의 각각 총류적으로 기속되는 형태의 교회 분열을 과거에는 인정했는데, 이제는 그런 분열은 부정하고, 이때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면 그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 종전교회 재산은 잔존 교인들만의 총류가 된다. 그러나 교회가 소속 교단 탈퇴 내지 소속 교단 변경을 위한 결의 요건,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해서 탈퇴를 했다면 탈퇴 교인들의 총류가 된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용어 정리 하나 때문에 봅니다. 준공동소유. 소유권을 공동 소유하는 형태를 공유, 합유, 총유를 합니다. 근데 소유권 외의 재산을 공동으로 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준공동 소유를 한다는 거. 예컨대 뭐 교회를 운영한다 이러면 좀 말이 있을는지 몰라도, 교회를 운영할 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 교회가 교회를 운영할 때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면 그거는 교인들의 총유가 되고, 전세권 가지고 빌려 쓰면 준총유가 될 거란 거지. 그래서 소유권 외의 지상권, 전세권, 뭐 임차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랬을 때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인이 누리는 경우를 준공동 소유라 하고, 거기에는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 개념 정리 때문에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